과 관련된 여러 건의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스, BBK, 게다가 이번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의혹까지 추가가 되고 있죠. 자, 원조 MB 저격수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박영선 의원인데요. 지금의 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다지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조금 서울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그러니까요. 행사가 많아서요. 네. 서울시장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원조 BBK 저격수 맞죠? 네, 제가 저격수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그러니까요. 사람입니다. 네. 과거 기자 시절부터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 매거진을 진행하던 시절에 그 이명박 그 대통령 그 후보 당시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회장께서 본인이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성공했다기보다는 금융회사 회장으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좀 취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취재 요청에 의해서 가서 BBK LK이뱅크 사무실에 직접 갔었죠. 그렇죠. 네.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한 거죠. 인터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라는 그런 그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그 말이 방송에는 안 나갔고 원본에는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2007년도에 국회의원이 돼서 MBC에 그 원본 자료 요청을 하니까 하필이면 고태인만 없어졌다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이 설립했다라고 훨씬 전에 자랑하려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자기는 무관하다.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무튼 BBK, 다스, 게다가 또 다스 저 처남이죠.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하고 상속세를 내는데 그걸 주식으로 국세청이 받아준 맞습니다. 과정의 문제점 등등을 계속 폭로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폭로라기보다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 수년 동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해결된 게 아직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검찰 수사를 보면 이제 검찰이 좀 의지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 MB의 집사 김백준 그리고 이제 MB 시절에 민정비서관이었던 김진모 전 검사장 영장이 청구가 맞습니다. 됐죠. 내일쯤이면 아마 결정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김백준과 관련된 영장 청구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발부되느냐가 MB 수사의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김백준이라는 분은 이미 그 2007년도에 저희가 그 조사를 했을 때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미국의 김백준을 상대로 소송을 한 소송 대리인이거든요. 김경준을 상대로. 그러니까 MB의 소송 대리인이니까 사실은 MB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이 BBK, 다스 더군다나 청와대 총무 그 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정원 특활비 문제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저는 링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이제 새삼스럽게 갑자기 불거져 나온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수사가 다 끝나가는 와중에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에 장진수 전 주무관 입막음용으로 돈이 건네간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지금 나오고 현재까지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도 한 2억, 3억 이런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다스, BBK 이거랑 좀 무관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 특활비는 다스 BBK와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MB의 민간인 사찰 부정부패 사건을 파헤치는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진수 주무관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돈다발의 그 사진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밝힌 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장진수 주무관이 그 돈이 민정수석실로부터 나온 거다. 그런데 그 돈을 건넨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와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MB가 그 포토라인에 선다면 저는 이 문제가 가장
빠르다. 촉발점이 될 것이다. 네, 촉발점이 될 것이고 빠르고 이 다스나 BBK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증거인멸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캐비넷 속에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검찰 캐비넷 속에 있는 자료도 그 전체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일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도 지금 보면 정호영 특검은 넘겼다 그러고 임채진 검찰총장은 못 받았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료가 증발됐다는 것이죠. 근데 공소시효는 얼마 안 남았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물론 액수나 이런 것은 좀 작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종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봐주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방금 언급하셨으니까 정호영 전 특검이 새삼스럽게 지난 주말에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건 왜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이 이제 와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기자회견이 진실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또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본인은 받은 바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자료는 있었던 것이고요. 비자금 120억에 대해서. 그러면 이 비자금 120억에 대한 그 자료가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겠죠. 이제 정말 궁금한 건데요. 그 수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 해오신 거는 야당 의원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권 잡고 벌써 6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검찰도 국세청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책임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 캐비닛을 싹 뒤졌더니 무엇뭐는 있고 무엇뭐는 없더라든지 국세청은 왜 그 다수 주식을 물납으로 받아줬는지 자료를 보니까 무엇뭐는 문제가 있더라든지 여태 왜 안 나옵니까? 국세청은 밝혔죠. 밝히긴. 그런데 이제 그것을 흔쾌히 밝힌 것이 아니고요. 검찰은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했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검찰의 수사 의지를 좀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MB 시절에 특혜를 받았던 그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허리 라인을 계속 채우고 있거든요. 검찰 국세청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영이 안 먹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당이 됐으면 정부를 우선 정부부터 혁신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 뭐 해명을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한 유가증권 예를 들어서 주식도 다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땅도 아주 이상하게 건저당돼 있는 걸 누가 봐도 분명히 이상하죠.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걸 받아주게 된 과정 그거 왜 아직 못 밝히나 이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의 답변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담당 주무 관청장은 퇴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퇴직을 했고 그 일을 시킨 사람들은 지금 이미 다 어딘가 가 있는 건데요. 가 있는 건데 자료도 없나요 그러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질의하면 뭔가를 갖고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그것이. 부족하고 제 눈에는 이거는 이 가운데 10분의 1만 갖고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뭐 그게 선배님이 한 일이고요. 또 국세청에 지금 현재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보면 MB 정권 당시에도 그 중요한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거기 앉아 있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아직도?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좀 속도를 내면 바뀔까요? 조금 바뀌겠죠. 왜 화끈하게 못 바뀝니까?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당 의원을 우습게 보는군요, 그분들이. 그것도 중진 의원을. 그렇다기보다는요. 국회가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한 방패막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의혹과 의혹이 이제는 좀 시원하게 풀릴런지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좀 독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2011년도에 그때는 정말 타의에 의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를 하게 됐고 네. 그 당시에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일념과 정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그냥 나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네. 그때는 나왔던 거고요. 네. 그렇지만 그때 한번 그런 관심을 가진 데다가 또 하나는 제가 전공이 도시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도시에 대한 그 관심이 그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오랜 시간 좀 축적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추락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산업연구원 보고자료를 보면 그 처음으로 국가에서 만든 자료 가운데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수도 서울이 쇠퇴를 하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쇠퇴기에 접어든 서울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서울, 활기찬 서울, 젊은 서울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잘 못했나요? 박원순 시장님 잘 해오셨죠. 잘 해오셨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의 체화된 어떤 그 인생 역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님이 살아오신 인생 역사가 그대로 체화된 정책이 서울시에 투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예. 시민단체를 하시면서 겪었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터닝 포인트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환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요. 서울이 그 쇠퇴기에 접어드는 어떤 그것을 브레이크를 밟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쇠퇴기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이 멈추게 하려면 강력한 추진 엔진이 필요한데 그 강력한 추진 엔진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고요.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는 곧 새로운 알겠습니다. 사람의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공짜로 출퇴근 시간을 하는 첫날이라 네. 그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요 방송에 오기 전에 본 연합뉴스는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냉담했다. 왜 이것을 그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을 안 받느냐,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 정책은 한 번 그 실시하면 하루에 50억 내지 60억을 그렇습니다. 쓰는 돈이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50억과 60억의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네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강한 메시지 전달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냥 미봉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쪽으로 좀 더 서울시가 박차를 가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보인다. 네. 이 정책은. 네.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미세먼지 그 경보 발령될 때마다 이런 정책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매번 하겠다는 거죠. 매번 하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봄 되면 미세먼지가 더 많이 이제 그 경보가 날아들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하루에 60억씩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예산으로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미세먼지 그 공기 문제와 관련해서 도쿄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은요. 도쿄와 런던이 굉장히 그 공기 오염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준한 노력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면 되더라. 근본적 대책을 세우면 되고 특히 북경 같은 경우에요. 북경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미세먼지에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북경 이게 요새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나온답니까?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저녁 같이 먹었거든요. 저녁 같이 먹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박영선 의원이 아주 잘하고 있어. 뭐 그래서 저더러
할 것만 딱딱 그렇게 골라서 하면 좋다고 막 그래서 저를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글쎄요 할지 안 할지 저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할 듯이 보이던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관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반반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네. 민주당에 거론되는 분이 뭐 민병두 의원? 네, 열심히 다니시죠. 네. 그럼 박원순 시장까지 4명 정도입니까?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선 구도도 복잡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1등 하시겠죠?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해야죠. 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안 직접 발표했죠. 예, 조국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도 했어요. 이 세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 대전제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청와대 발표는 아니죠. 이 안이 어느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실현될지는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의 골자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이게 많이 나왔던 이야기의 집대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로 많이 이관한다. 근데 경찰도 좀 분리시켜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요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이건 이미 나왔던 것이고 국정원 대공수사처 폐지 등을 이제 골자로 하는 건데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양하겠다. 그러니까 수사권은 다 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국회뿐 아니라 감사원의 통제도 받도록 하겠다. 네. 검찰 수사권은 경제, 금융 등 특수 사건에 한정한다. 뭐 이런 정도죠. 예. 예. 그럼 나머지 그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빠진 것들은 전부 경찰로 넘어간다. 그렇죠. 이게 그 풍선 누르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빼면 이거 다 받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경찰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경찰이 아주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와대 안을 보면은 이제 수사 전담 경찰, 뭐 행정 전담 경찰, 그리고 안보 수사처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치경찰도 하고. 그렇죠. 예. 국정원으로 넘겨받은 대공수사권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한다고 하고 그럼 아마도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래야 되겠죠. 예. 그리고 검찰로 넘겨받는 수사권 전반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그래서 수사 전담 경찰들이 다루도록 한다. 이거는 좀 FBI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유사할 FBI.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일반 경찰은 치안, 경비, 뭐 정보 분야를 담당토록 한다. 그리고 광역지자체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건 하나의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 실현 여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대부분 입법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치경찰 등 이렇게 가는 거는 개헌 사항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뭐 경찰이 여러 개로 나뉘면은 여기 장은 누가 되냐, 뭐 예. 차관이냐, 뭐 장관급이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행안부 중심으로 정부에서 또 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뭐 정원 문제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이고 예. 어제 청와대 발표는 말하자면 이제 100으로 본다면 한 70 내지 80까지 둔 것 같아요. 한 2, 30 정도는 뭐 일부러 비워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제 공백 상태죠. 이건 뭐 국회에서 하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하기도 해야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두 가지가 나뉠 겁니다. 국회가 해야 되는 게 많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방금 언급했지만은 경찰을 저런 식으로 확대 분단할 경우에 이게 뭐 급여 체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갈 때 급수는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또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안을 쫙 다 짜야 되는 거거든요.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자, 근데 뭐 주요한 골격은 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 분위기가 지금 근데 좀 냉랭하잖아요. 야당은 뜨악해 하고 여당은 환영하는 건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국회가 사개추위를 막 출범해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통상 뭐 여당 안, 야당 안이 나와가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를테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예. 그럼 이제 야당이 이제 입이 많이 나온 것이 이런 뭐 우리는 왜 있느냐 사개추위라는 게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반면에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행정부 소속 기관의 운영 방침과 철학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께 입장을 전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예. 반박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야당의 반발이 있다면 어렵겠네요. 쉽진 않겠네요. 이런 것 같아요. 공수처조차 지금 난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제 보면은 더 뭐 짐이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건 하중을 확 높여가지고 명분과 여론의 우위를 가지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압박한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예.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야당의 입장도 알겠지만은 뭐 예컨대 민주당 지지율이 50%인데 공수처 지지율은 훨씬 높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을 통해 압박한다. 그렇죠. 어쨌든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화두가 떠올랐는 상태. 지방선거